보통 나르시스트의 경우는 남자가 80%, 여자들이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의 여자 나르시스트가 더 위험한 이유는요, 그들이 바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이죠. 아이의 주 양육자가 엄마이기 때문일 겁니다. 엄마는 이기적이고요. 나르시스트 아빠는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고 또 자신의 권리만을 중시합니다. 이들은요, 자녀의 취향, 외모, 성적 등을 중시하고 운동을 잘하는 등 외모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자신과 닮은 자녀를 선호하죠. 골든 차일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고 하는데요. 이들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뻐하는 자녀에게는 더 많은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자신을 즐겁게 하지 않고 또 자기가 이뻐하지 않는 자녀에게는요,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스케이프고트라고 해서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고 방치되고 정신적 학대, 때로는 물리적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마음에서 아이에 대한 믿음이 없지만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자녀에겐 그 인격적으로 인간적 믿음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나르시스트 부모에게서 자란 자녀의 90% 이상이 보통은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을요, 아주 주문처럼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자학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게 되거든요. 성인 이후의 삶 대부분도 그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도요, 쉽게 지치고, 물론 자존감은 땅바닥에 뚝 떨어져 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쉽게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악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제가 그래도 살아라는 이 채널을 운영하기로 한번 운영해 보기로 마음먹은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45년을 45가지죠 스케이프고트로 살았습니다. 그 동안에 전 당연히 미운 오리 새끼였고요. 그리고 제가 45년이나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 윗대 그 시절의 사회적 배경이죠. 유교적 문화권의 혈연 중심 가족 문화 안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 생각 못하고, 어쩌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항상 좌절하고,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낳아준 부모조차도, 낳아준 엄마조차도 이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는데, 이런 내가 살아서 뭐하나, 늘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고통받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 나르시스트가 결국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는, 이것도 병이라는, 엄마가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되고 처음엔 정말 분노했었습니다. 그 분노는요, 제 자신에게 분노했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생활 20여 년이 넘게 하는 동안에 왜 한 번도 그런 의심을 해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전 그냥 제가 모자란 인간, 제가 못난 인간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사회생활 멀쩡히 하고 있었거든요.
직장 내에서도 일 잘한다는 칭찬도 받아봤고 친구들에게도 사랑받는 친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제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했었기 때문에 꾸준히 오래가는 관계를 맺지 못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생모가 나르시스트라는 걸 알게 된 계기는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엄마가 나르시스트인 거예요. 저희 엄마는 내연적 나르시스트였거든요. 그런데 친구의 엄마는 외연적 나르시스트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타인이 보기에도 충분히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심한 나르시스트였고요. 그런데 성장 과정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닮은 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벗어나야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요,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막내 여동생이 그나마 제겐 제 삶의 끈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너무 살기도 싫고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정말 하찮고 쓰레기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여동생에게는 내가 언니로서의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있다는 그 그나마 사람 구실을 조금이라도 그 아이에게서 나의 존재 가치를 조금이라도 확인받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살고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 막내 여동생이 바로 플라잉 몽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다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결국 여동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플라잉 몽키는요, 나르시스트와 코디펜던트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코디펜던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감시자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었을까. 물론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은 과감히 벗어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요. 그렇게 저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보니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없다면 물론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요, 내가 정말 삶이 뭔지, 내가 사람이라는 것,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사랑받을 수 있는 인격체라는 것,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려고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는요, 저처럼 너무 늦게 알고, 그리고 천륜이라는 그 죄책감의 무게 때문에 천륜의 늪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는 너무 여리고 착한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45년 동안을 헤매고 고통받았던 그 시간들이 결국 아깝지 않은 어떤 교훈이 되는 제 인생에 보람으로 남길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남겨보고 싶었고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요, 살아야 합니다. 그래, 살아. 살면 결국 보이게 됩니다. 제일 힘든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분명한 건요,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행운도 행복도 움직여야 잡을 수 있습니다.